올해 미국 주식 하락장에서는 지난 몇 년간 많이 올랐던 테크 업계가 유독 더 얻어 맞았어요. 최근 좀 회복을 한 미국 주식시장은 전체적으로는 한 4% 정도가 떨어져 있는데 테크 섹터는 8에서 9% 정도나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기업마다 관세, 반독점 소송, 트럼프와의 밀당 관계 등등 상황이 다 다르고 주가도 다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미국과 중국이 관세 합의를 했다는 아주 따끈따끈한 뉴스가 있지요. 이건 주식시장이 기다리던 소식이고 이 소식에 이번 주 주가는 꽤 오를 거예요. 특히 애플, 아마존, 테슬라 같이 관세에 민감한 주식들은 더 오를 거고요. 근데 관세 없었던 걸로 하자는 아니고 미국의 30% 관세와 중국의 10% 보복 관세는 여전히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주가는 이 미중 관세 합의 결과가 반영되기 전 주가이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세요. 또 올해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보면 어떤 기업이 정말 내실 있고 튼튼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들여다볼 기회도 줍니다. 그래서 수영장 물이 빠질 때 누가 수영복을 안 입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고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요즘은 어떤 기대와 우려와 관전 포인트가 있는지 정리해 볼게요. 우선 제 사랑 구글부터 보면 이번 실적 발표에서 매출은 12%, 영업이익은 20%가 오르는 좋은 실적을 발표했어요. AI 시대가 오면서 검색 광고가 어려워질 거라는 우려가 계속 있지만 적어도 이번 실적을 보면 아직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걸 숫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 주가는 이 검색 둔화 우려에 매우 민감하고 매출에서 검색 광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니 당연하겠지요. 지난주에 애플이 앞으로 아이폰에 구글 검색 이외에 다른 AI 기반 검색도 추가할 거란 소식에 구글 주가는 하루에 7.5%나 폭락을 했어요. 이런 우려에 반독점 소송이 구글 주가에 발목을 잡고 있어서 올해 구글 주가는 연초 대비 20% 가깝게 빠져 있습니다. 작년에 검색 시장에서 구글은 반독점이라는 판결이 나왔고 법원에서 구글에 어떤 조치를 명령할지는 올해 8월에 나와요. 법무부에선 크롬 브라우저가 검색으로 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크롬 브라우저를 매각할 걸 주장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브라우저가 매물로 나오면 많은 기업들이 탐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브라우저 자체가 돈을 벌어주는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사서 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크롬을 매각하라는 판결이 나와도 구글은 항소할 거기 때문에 바로 매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벌써부터 몇몇 기업들이 야 그거 매각하면 우리가 살게라고 손을 들고 있긴 합니다. 제 생각에 크롬이 가진 가장 큰 파워는 사람들의 브라우징 데이터를 알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 AI 기업들이 많이 탐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픈 AI는 이미 우리가 사고 싶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에 반독점 소송의 결과로 다른 기업들과 검색 딜을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구글은 아이폰의 구글 검색이 기본 검색으로 들어가는 조건으로 애플에 매년 30조 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삼성과도 비슷한 딜이 있어서 갤럭시 폰에는 구글 검색이 디폴트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고 애플은 매년 벌던 30조 원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애플 실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이 검색 반독점 재판과는 별개로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도 일부 반독점이라는 판결이 올해 4월에 나와서 이건 또 어떤 조치로 이어질지 산 넘어 산이에요. 앞서 말한 크롬이나 이번 광고 반독점 재판의 핵심 제품인 DFP라는 제품 모두 구글 초기에 제가 참여했던 프로젝트들입니다. 하필이면 제 손을 탄 제품들이 요즘 반독점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런 미국 정부 반독점 소송의 핵심은 기업이 너무 크고 파워풀해지니까 기업을 쪼개라는 건데 그럼 차라리 구글이 먼저 자발적으로 기업을 쪼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구글이 많은 사업을 하지만 핵심은 검색 광고, 유튜브, 클라우드고 이 세 개 사업은 모두 확실한 수익 모델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별도 회사로 쪼개면 합쳐놓았을 때보다 오히려 더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유튜브를 별도 기업으로 분사를 시키면 지금 넷플릭스 정도의 기업 가치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이게 주주들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주주로서 한번 해봅니다. 왜 카카오는 이거 하려고 무리하게 기업을 분사하다 오히려 비난을 많이 받기도 했잖아요.
메타는 이번 분기에 더 좋은 실적을 발표했어요. 매출은 16%, 영업이익은 27%나 증가하는 실적을 발표했고 AI 기술로 온라인 광고 효율이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크 저커버그는 앞으로는 광고주가 목표만 주면 AI가 알아서 광고 집행을 다 해주는 시대가 올 거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이게 시장에 무슨 메시지를 주냐면 관세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고 그런 기업들은 광고비 지출을 줄일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메타는 광고 비즈니스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실적에는 큰 타격이 없을 거예요 라는 거죠. 또 우리는 오픈소스 AI를 이끌 거라는 메타만의 AI 비전도 보여주면서 AI의 투자를 더 늘릴 거라는 발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이 어렵지만 우리는 괜찮아 라는 메시지를 주어서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4% 정도 올랐고 올해 메타 주가는 연초 대비 보합이라서 선방하고 있어요. 근데 구글처럼 메타도 요즘 반독점 소송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구글은 이미 반독점이라고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메타는 아직 재판 중이에요. 메타의 가장 대표적인 제품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인데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은 메타가 인수를 한 기업이에요. 근데 이 인수가 경쟁자를 없애기 위한 반독점 행위였다는 거죠. 메타는 마크 저커버그까지 재판에 나와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지만 메타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분사라는 결정이에요. 이번 재판에서 인스타그램 창업자가 저커버그가 인스타그램을 산 다음에 페이스북만 챙기고 오히려 인스타그램의 성장은 방해했다는 식의 증언을 했어요. 이건 저커버그 가 경쟁을 죽이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을 샀다는 정부의 주장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인스타그램 창업자와 마크 저커버그의 사이가 많이 틀어졌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진짜 그런 것 같고 근데 요즘은 인스타그램이 오히려 페이스북보다 더 영향력 있는 플랫폼으로 커졌다는 것도 아이러니컬한 것 같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트럼프 재선 이후에 트럼프에게 잘 보이려고 정말 진심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소송 합의금으로 350억 원이나 주었고 취임식에도 기부를 했고 메타 안의 주요 인사나 주요 정책도 트럼프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반독점 소송에서 트럼프가 좀 많이 도와주겠지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메타 소송은 또 어떤 식의 판결이 날지도 메타의 미래에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메타도 자발적으로 먼저 기업을 쪼개면 어떨까란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앞서 말한 구글과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메타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광고로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왓츠앱 같은 메신저는 독자적으로 살아남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AR이나 VR 사업은 돈을 벌지 못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쪼개면 하나일 때보다 가치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글과 메타를 만일에 자발적으로 쪼갠다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의견 댓글에 달아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이 어렵지만 우리는 진짜 걱정 안 해도 돼요를 실적 발표를 보여준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였어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매출은 13%, 영업이익은 16%가 증가를 했고 제일 중요한 클라우드 사업 실적도 잘 나왔어요. 앞으로 사람들이 AI를 사용하는 기반은 우리가 잘 만들고 있고 계속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실적 발표 다음날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7.6%나 올랐고 올해 주가는 연초 대비 4% 정도 올라 있어요. 작년에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서는 조금 부진했어요. 근데 올해는 M7이라고 부르는 빅테크 중에서 주가 성적이 제일 좋아요. 게다가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서 관세 영향도 크지 않고 불경기가 온다라고 해도 불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을 사업도 아니고 반독점 문제는 25년 전에 이미 다 겪어서 지금은 없기 때문에 크게 악재가 없다라는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아요. M7이라고 부르는 빅테크에는 못 들어가지만 올해 주가가 진짜 좋은 테크 기업은 넷플릭스예요. 일단 관세가 넷플릭스 사업에 주는 영향은 거의 없고 중국에서는 아예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중이 아무리 싸워도 넷플릭스에게는 큰 타격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해외 영화에도 앞으로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다가 아직 모르겠다라고 발뺌을 한 일이 있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외국 영화에 관세를 매긴다면 이건 넷플릭스에 어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긴 할 거예요. 이번 넷플릭스 실적 발표에서 매출은 13%, 영업이익은 27%가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넷플릭스 주가는 연초 대비 무려 25%가 넘게 올라 있어요. 제가 오늘 다루는 기업들 중에서 넷플릭스 주식만 없어요. 원래 가지고 있다가 OTT 전쟁이 심해지면서 앞으로 모르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수익 실현하자고 넷플릭스 주식을 다 팔았거든요. 이렇게 시장을 다 잡아버릴지는 예상하지 못했고, 그래서 어느 분야든 1등을 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은 함부로 팔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반면에 애플이나 아마존처럼 관세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들도 있죠. 애플 주가를 보면 올해 연초 대비 20% 정도가 빠져 있어서 테슬라 다음으로는 빅테크 중에서 가장 많이 빠졌어요. 애플의 이번 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 매출은 5%, 영업이익은 6%가 올라서 나쁘지 않은 실적을 보여주긴 했지만 아주 인상적인 내용도 없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기업들의 실적 발표 자료를 보면 초반에 우리가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 내용들이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이번 애플 자료를 보니까 우리는 지난 10년간 탄소 배출을 60%나 줄였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크게 하이라이트 할 수 있는 내용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실적 발표 다음날 주가는 4% 정도가 빠졌습니다. 애플은 워낙 해외 공급망, 특히 중국 공급망에 의존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세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팀 쿡 CEO는 이번 분기에 관세 때문에 얻은 손실이 1.3조 원 정도라고 했고, 1.3조 원 정도 손실이면 애플에게는 큰 돈은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거고, 팀쿡도 앞으로 어떻게 될 거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 위치에 있는 그 누구도 앞으로 관세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트럼프 자신도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애플은 최근에 에픽게임스와 소송에서도 졌어요. 앱스토어에서 결제가 일어날 때 애플은 30% 수수료를 가져가는 애플 결제를 우선시하면서 외부 결제는 사용하기 어렵게 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번 소송의 결과로 앞으로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30% 수수료를 따박따박 떼어가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관세 때문에 비용은 더 증가할 수 있고, 중국 시장에서 안 그래도 어려운데 보복 관세 때문에 중국 매출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휴대폰 시장이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기는 어렵고, 앞서 말한 소송 때문에 앱스토어 매출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또 앞서 말한 검색딜에서 오는 수익이 없어질 수도 있고, AI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도 못해서 애플에게는 요즘 주가를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소재가 없는 게 요즘 애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다가도 확 뒤집는 게 애플이에요. 아마존의 이번 실적은 매출은 9%, 영업이익은 20%가 오르고 클라우드 사업도 여전히 강한 좋은 실적을 보여줬어요. 근데 실적 발표 다음날 주가는 보합이었고, 아마존 주가는 올해 연초 대비 12% 정도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아마존의 리테일 사업은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건을 워낙 많이 팔기 때문에 관세 우려가 계속 있어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다음 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18조 원에서 25조 원 정도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8조와 25조는 너무 갭이 크잖아요. 그 말은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죠. 최근에 아마존에서 앞으로 물건 가격에 관세 때문에 이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별도로 표기할 거라는 소문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백악관에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트럼프가 제프 베이조스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화를 냈다라고 하죠. 이건 거의 너 죽을래 전화잖아요. 물론 제프 베이조스가 그럴 일 없다라고 해명을 해서 일단락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백악관에서는 요즘 관세 때문에 미국 내에서 제품 가격 오를 일은 없을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는 거는 앞뒤가 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는 관세 때문에 미국의 리테일 기업들이 어려워지겠지만 주로 작은 기업들이 어려워질 테고, 아마존이나 월마트처럼 시장 지배력이 있는 기업들은 이럴 때 잘 버틸 거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시장 지배력을 더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위키피디아에서 일론 머스크의 자산을 분석하는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테슬라는 이번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크게 하락하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30% 정도로 빅테크 중에서 가장 많이 빠져 있죠.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 15% 정도가 빠져 있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이번 달 말이라서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 요인들이 주가를 움직이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외부 요인들이 주가를 움직였지만 결국은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주가가 올랐어요. 그리고 시장이 어려울 때 내실이 튼튼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잘 버틸 수 있고 사업의 투자도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시장에서의 위치를 더 강화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마치 시험 문제가 어려울 때 진짜 누가 공부 잘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어떤 기업이 정말 우량한 기업인지를 잘 판단하면서 저희 위키피디아에서 항상 이야기하듯 내 월급의 일부를 내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기업에 아니면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S&P 500 같은 인덱스에 매달 꾸준히 투자를 시작하는 건 가장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물론 당분간 시장은 불확실할 거고 경기 침체 우려도 있기 때문에 길게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길게 본다는 건 최소한 5년 이상적으로는 15년 이상은 의미해요. 제가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한 게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구글에 들어간 2008년도부터였어요. 2008년도가 금융이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폭락한 해였습니다. 그때부터 매달 S&P 500과 제가 좋아하는 기업들에 꾸준히 투자를 했고 15년이 넘은 지금은 좋은 수익으로 돌아왔거든요. 언제나 열심히 번 돈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화이팅이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